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사몽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소왕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다소 낯설고 생소한 분으로 알겠지만 조소왕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 산하 또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요한 조항들로 보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히 현대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의 한 분입니다. 조소왕 선생은 1887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셔서 대단히 우수한 두뇌였고 가정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젊은 시절에 일본 메이지 대학에 유학을 합니다. 명치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모든 대부분의 법률을 또 주요한 선언문을 조소왕 선생이 만든 데는 집필한 데는 이런 그 법학 전문을 전공했다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그 조선 법학 전수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우리 임시정부 또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에서 능력을 발휘했고 주요한 문건을 선언문, 법률안, 헌정사 주요한 문건을 조소왕 선생이 대부분 집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는 나라가 어려웠고 어지러웠던 만큼이나 다양한 인물을 배출을 했지요. 그중에서 조소왕 선생은 매우 특출한 인물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민족사의 불멸의 문헌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 건의 선언문을 직접 작성했고 그리고 항상 일제의 추적에 쫓겨다니는 그런 그 풍찬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도 삼균주의라는 지금 우리가 헌법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삼균주의라는 독특한 철학 사상, 경제 사상, 민주 사상 이런 철학을 집대성을 해서 독립운동사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일제가 폐망할 무렵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 새 정부를 수립하면 어떤 정책, 철학을 내세울 것인가 이런 건국강령을 마련했고 선생께서는 해방 후에 긴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좌우 합작, 좌파와 우파가 협력을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평양에서 좌우 합작과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래도 뜻대로 되지가 않았지요. 6.25 전쟁 와중에서 남쪽에서는 미국의 세력, 북쪽에서는 소련의 세력이 점령을 해서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나 전쟁과 전투를 멈출 줄 모르고 불행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또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4대 강국이 포진하고 있는 조선 반도를 중립화를 통해서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또는 어떤 세력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국가를 만들자. 그런 그 중립화 통일론을 제기했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세기 우리나라가 사상 초유의 민족 순환기를 겪었지요. 1910년 나라가 일제에게 강제로 병탄돼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겪고 그로부터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의 노예가 돼서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는데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서 조소왕 선생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독립운동사는 매우 건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민지 국가 체제에서 또 수많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겪었는데 그런 그 비식민지 해방운동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처럼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정책 그리고 각종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면서 일관되게 광복을 조국 해방운동을 펼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조소왕 선생은 해방 후에 임시정부 자체가 미 군정의 뜻에 따라서 미 군정의 지침에 따라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고 말았지요. 당당하게 우리 임시정부가 정부 자격으로 귀국을 해서 해방 전국의 국가 통치 기관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소왕 선생이 만들었던 건국강령, 삼민주의 이런 것이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정부의 국책으로 나라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됐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그 해방 전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무렵에 우리 국민들과 독립운동 진영이나 의식 있는 그 교수들, 언론계에서는 조소왕 선생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 좌우합작, 남북협상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삼균주의 이론을 새 정부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조소왕 선생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결국은 조소왕 선생이 뜻을 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졌고 또 6.25 전쟁 때 납북되는 그런 비운을 겪었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에 망명했을 때부터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세계 각국의 주요한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를 했고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중도파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가 대단히 넓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소왕 선생이 국무총리를 맡았다 그러면은 6.25 전쟁도 어쩌면 발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전쟁 과정에서 그 전쟁 와중에서 수많은 중도파 인사들이 납북 또는 월북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됐는데 그런 것도 상당 부분이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조소왕 선생이었는데 결국은 조소왕 선생의 그런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고 전쟁은 남북에 찢을 수 없는 애군을 피해를 전화를 일으켰고 선생도 북한으로 납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해방 후에 황국을 해서 삼균주의 학생동맹을 창설합니다.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동맹을 만들면서 삼균주의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배우고 골고루 살고 골고루 먹는 유기철학에 의한 유일한 진리다. 그러니까 삼균주의라고 하면은 정치가 균등해야 되고 경제가 골고루 잘 살아야 되고 교육이 균등해야 된다. 균등이라는 용어만을 빼가지고 마치 사회주의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주의자다, 회색분자다라고 용어를 트집 잡고 비판하는 분들도 없지가 않았는데 조소왕 선생은 소비에트나 소련이나 북한식의 균등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의 자주, 민주정부로서의 주권,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목표로서의 균등이 아니라 출발 지점으로서의 그러니까 수단 가치로서의 균등.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길을 출발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을 시켜야 균등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m, 100m 먼저 나가고 어떤 사람은 100m 뒤쳐져서 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꼬린 지점에는
승패가 이미 결정난 거다. 그래서 분명한 얘기는 균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목표 가치가 아니라 수단 가치다. 출발점이 똑같아야 된다. 조소왕 선생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이 균등해야 된다. 공산주의자들처럼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똑같고 공정하게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이미 100년 전에 폈고 해방 후에 70년 전에 이런 노선을, 이런 정책을 펴면서 그리고 그런 그 상균주의 학생동맹, 사회당을 만들면서도 똑같은 제안을 했고 그런 정책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조소왕 선생은 외래 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그런 그 역사와 현실의 정통성 속에다가 용해시키고 그래서 인류의 보편성과 민족적인 특수성을 통합해서 한민족의 독자적이고 진보적인 상균주의라는 대단히 훌륭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그 상균주의 정치 철학 사상 이런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 실리고 해서 학생들에게 폭넓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국정교과서 전부 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폐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그 진짜 애국자들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 정책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청년들이 조소왕 선생의 생애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조소왕 선생이 1944년 해방 직전이지요. 4월 달에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의 헌장으로 채택된 내용이 그대로 대부분, 상당 부분이 많이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1장 총강이라든가 총강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그리고 국민주권조항. 이런 것들은 조소왕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약헌 그리고 1944년에 만들었던 헌장 이런 것들에 포함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의 철학과 사상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는 조소왕 선생의 그 기념 어록비가 있습니다. 큰 돌에다가 조소왕 선생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을 뽑아서 어록비를 세워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상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평등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 세계평화를 이룩하자, 강대국이 약소민족을 침입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수탈하고 호랑이하고 염소를 같은 울타리에다가 키우면서 자유경쟁에 해라라는 식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잘못된 구조를 바꿔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서로 호혜평등하게 입장해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용어가 그런 그 조소왕 선생의 말씀이 독립기념관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해방 후 조소왕 선생이 정치 현장에 뛰어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당을 창당을 할 때 얘기입니다. 주변에 많은 간부들이 한국사회당이라는 당명을 쓰자. 그러니까 조소왕은 그 당을 새로 만들 때 사회당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주변 측근들이 주변에 이제 간부들이 한국사회당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한국사회당이라는 용어를 씁시다.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균주의를 실천해 나가려는 마당에 이를 굳이 한국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이는 사람 대 사람,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이런 모든 세상이 평등하고 균등을 이루고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한국만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인류 평화, 지구촌 사회의 평등과 평화를
쉽게 올 수가 없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런 장점을 세계로 수출을 하자. 그래서 사회라는 자자 위에다가 한국을 떼서 붙이지를 않았다. 그래서 조소왕 선생의 국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제주의적인 면모, 세계 평화, 인류 평등을 목표로 하는 그 넓은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소왕 선생의 사상 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민족주의라는 터전에 세워진 구조물이기도 하지요.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게 가장 당면한 시급한 과제였지요. 나라를 되찾는 것이 최상의 정의고 진리고 당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조소왕 선생은 안으로는 봉건적인 신민, 우리가 그 3.1 혁명 때까지 그 전까지는 신민이지요. 신하, 임금과 신하, 이 신민적인 굴종의식을 청산하고 더불어서 밖으로는 국제 제국주의, 침략주의 이런 것을 분쇄하면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려면은 상균주의래야 된다. 이런 철학을 시종일관, 그래서 고루 잘 사는 사회, 민주공화국, 빈부격차 없는, 지배자가 없는 그런 사회를 구상하자고 해서 상균주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상균주의의 기본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조소왕 선생은 학문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동서양뿐만 아니라 고금에 거의 그 통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학, 사상, 학문의 깊이가 넓었는데, 노장 사상, 중국의 오래된 2000년, 3000년 전에 노자와 장자 사상을 함께 불러서 노장 사상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정책, 영국 노동당이 지금 한 200년이 지났는데 일관되게 노동자들이 잘 살고 부자와 더불어서 노동계층이, 노동계급이 부자와 똑같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념을 가지고 내세운 게 영국의 노동당인데, 영국의 노동당의 정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푸르동이라든가 고두원, 아나키스트들이죠. 유명한 그 아나키스트들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우당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이 받아들여서 아나키즘 운동을 전개하고 그랬었지요.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조소왕 선생도 러시아의 고두원, 푸르동, 아나키즘 계열의 이데올로기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이런 그 동서양의 좋은 철학, 이념, 정책 이것을 자신의 용광로에다가 다 넣어서 이걸 그 순금을 단련해 낸 것이 상균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상균주의 철학을 통해서 당시 중국 관내, 만주, 러시아, 미주 이런 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가 수십 개가 있었는데 좌우를 막론하고 좌우파, 중도파를 막론하고 1930년대 이후에는 몇 군데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당강, 정책, 이념 이런 데 조소왕 선생의 상균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완벽하게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이 상균주의 이념을 받아들였다. 그런 역할에서 조소왕 선생의 존재감은 더욱 빛나지요. 조소왕 선생이 언제부터 그러면은 그렇게 임시정부의 정책의 이데올로그가 됐는가? 1917년,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이지요. 올해가 그 100주년입니다.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유명한 선언문을 기초했어요. 1917년이라 그러면은 1919년 기미 3.1 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이죠. 그때 연해주에서 우리 국내외의 애국지사, 대표적인 애국지사들이 한 40여 명이 모여서 더 이상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뜻을 모으고 조소왕 선생한테다가 대동단결 선언문을 짓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대단히 명망 있는 그런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대표적으로 조소왕 선생에게 대동단결 선언문을 짓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 독립운동가들이 4분 오열이 돼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시베리아에서, 연해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하와이에서, 더러는 일본에서, 국내에서 그렇게 각계산재해서 독립운동을 펼칠 때에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런 첫 번째 제안을 했던 것이 1917년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조소왕 선생은 한때 당군 왕검, 공자,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런 6성자를 아우르는 육성교라는 종교단체를, 단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대단히 특이하죠. 그리고 한때는 그 유럽을 순방을 하면서 유럽이 어떻게 해서 복지국가가 되고 국민들, 백성들 위주의 사회 구조가 됐는가를 연구를 하기도 했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었지 못했던 특출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권 불멸론, 좀 일반적으로는 용어가 어렵습니다마는 1910년 8월 29일 날 융희 황제가, 그때는 고종 다음에 융희 순종 왕 때지요.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권을 백성들에게 환원했다. 원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강토는 비록 일제에게 강점이 됐지만 주권은 불멸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전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은 불멸했고, 그 주권을 이어받은 것이 국내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일제의 탄압 때문에 활동을 못하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독립운동 지사들은 이 대행을 할 수가 있다. 위임받은 것이다. 이런 독특한 철학을 펴내서 주권 불멸론을 내세운 게 대동단결선언의 요지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그전에는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독립을 다시 쟁취해야 된다라는 단순 논법이었는데, 이때부터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본은 애초부터 우리 주권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것은 세계사적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그 대동단결 선언문입니다. 7개 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앞에 3개 항은 임시정부를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된다. 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느냐, 그런 그 필요성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4개 항은 어떤 임시정부를 세울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조직에 관한 것들입니다.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19년 2월 달에 길림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해내외의 독립운동가들하고 대한독립선언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대한독립선언서를 그 많은 분들, 예컨대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김규식, 김교헌, 김동삼, 김좌진, 이동희, 이동영, 신채호, 이승만, 박은식, 박용만, 안정근, 안중근 의사 동생이죠. 이런 분들하고 39명이 모여서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할 때 이것도 선생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문장이 좋고 철학이 깊고 내용이 알차고, 그래서 두 번째로 대한독립선언서를 썼는데, 이것은 바로 같은 해에, 그러니까 대한독립선언서를 쓴 것이 1919년 2월 달, 중국, 옛날 우리 고구려의 영토였고 고조선의 영토였고 발해의 영토였던 우리 고토인 길림에서 집필했던 것이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일부에서는
무오 독립선언서라고도 하죠. 그 해가 음력으로는 무오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이 음력으로는 19년이 이제 기민년이고, 그러니까 기민년 한 해 전에 양력으로는 1919년 2월 달에 길림에서 독립운동가 39명의 명으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를 조소왕 선생이 또 기초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얼마 후에 2월 8일 날 도쿄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를 하고, 또 그 무렵에 그 직전에 2월 초에는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이 조선 청년혁명당을 만들어서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시키고, 김규식 선생 부인하고 몽양 여운형 선생의 측근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천도교, 기독교, 민족종교 각계의 인사 대표들을 만나서 권기할 것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무렵에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이 나오고, 그 대표들이 또 일부는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을 촉발시키고, 일부는 국내로 들어와서 각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권기한 것이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혁명이죠. 대한독립선언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일 합병은 무효다. 강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효다.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점거한 강도 집단인 일본 제국주의를 응징해야 된다. 우리 독립군들이 총궐기에서 육탄 혈전을 이루가자. 우리 독립운동 선언서 중에서 육탄 혈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3.1 기미독립선언서라든가 28 독립선언서는 28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발표를 했고, 기미독립선언서는 국내에서 했습니다마는 일제가 강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는 없었지요. 자주독립을 선언한다고는 했지만 육탄 혈전, 그러니까 온 국민이 몸을 던져서 혈전을 벌이자,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일본은 섬이니까 섬으로 돌아가고, 중국은 대륙이니까 대륙으로 본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조선은 자주독립 국가다, 이런 육탄 혈전을 하면서 국민의 총궐기를 요청했던 것이 1919년 2월 달 만주 길림에서 독립운동가 39명의 명으로 발표했던 대한독립선언서고, 그 유명한 지필자가 조소왕 선생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대목이기도 하지요. 28 독립선언서를 썼던 춘원 이광수는 나중에 친일 변절자가 되어버리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던 육당 최남선도 변절자가 돼서 역사에 오욕을 남겼는데, 대한독립선언서를 쓴 조소왕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중국 망명기에 누구 못지않는 애국 충정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의 선언문이 우리 교과서에 제대로 실리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하도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언서에 나오는 앞으로의 행동강령 5가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체의 방편으로 궁극 전제를 산재하여 민족 평등을 전구 보시할 것. 풀이하면은 일본 궁극주의를 타도하고 민족 평등, 상균주의에 나오는 민족 평등을 실시하겠다. 두 번째는 독립의 본령, 무력 변병을 근절하여 평균 천하의 공도로 진행할 것. 일제가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해서 불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절해서 평균 천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도,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자, 그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국의 사명, 복국, 광복이란 뜻이죠.
밀맹 사건을 언급하고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상대로 비밀조약, 비밀협정, 비밀협약, 을사늑약, 경술조약 이런 것을 통해서 하듯이 이런 몰래 세상을 몰래 비밀리에 만든 밀맹 사건을 언급하고 대동 평화를 선전한다. 평화롭게 공개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 간의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영구히 통일적 유기체의 존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동지 간의 애정과 수양을 할 것. 이것은 내부적인 것이죠. 이제 나라를 되찾고 또 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지 간에 이의가 틀린 사이도 있었고 서로 단체가 나눠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적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일적인 유기체로서 존립을 공고히 하고 동지 간에 서로 이해하고 애정과 수양을 통해서 화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실행 방법으로 기성의 각 단체와 덕망이 있는 개인의 회의로 결정을 하자. 한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 단체와 덕망이 있는 지도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체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자.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1919년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이미 3.1 혁명이 일어났죠. 이때는 조소왕 선생은 만주 길림에서 머물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가 국내 소식을 듣고 상하이로 돌아옵니다. 상하이는 그때 당시 그 중국에서도 가장 국제 무역이 발달되어 있었고 정보가 많이 와 있었고 또 해외에 다닐 수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지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상당수가 거기에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만주 길림에서 3.1 혁명 소식을 듣고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상하이에 건너가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조소왕 선생은 경기 지역 의정원 의원, 그때 그 전 조선의 팔도, 지금은 그 남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3도로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조선이 개국한 이래 조선 팔도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대표를 뽑아서 비록 임시정부지만 의정원 의원,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이죠. 의정원 의원을 뽑았는데 조소왕 선생은 경기도 대표로 의정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의정원 의원과 행자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임시정부의 약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 임시정부가 조직을 하는데 헌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했던 것이 그 조소왕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일제는 중국 침략도 모자라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1942년 12월 달이든가요.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지요.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공군 전폭기들을 일시에 폭격시켜버리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제는 조국의 해방이 멀지 않았다 싶어가지고 좌우 합작, 김구 선생 중심의 임시정부와 좌파 정당이었던 민족혁명당의 김원봉 선생의 당이 합쳐서 그야말로 좌우 합작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다 폭넓게 우파 세력, 좌파 세력, 중도파 세력, 아나키스트 세력, 거의 모든 세력들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로 다 통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건국강령, 앞서 잠깐 설명드렸죠.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울 때는, 새 정부를 수립을 할 때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만민평등, 상균주의, 국제평화, 일제들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몰수, 친일파 척결, 이런 대단히 중요한 건국강령이라는 문건을 조소왕 선생이 또 작성을 합니다.
실제로 미 군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서 건국 강령과 상균주의를 실천했다고 그러면은 어쩌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평양에다가 별도의 정부를 수립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됐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적지가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미 군정은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건국 강령이라든가 상균주의가 설당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조소왕 선생은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9월 3일 날 1945년 9월 3일 날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하고 공동명으로 14가지의 당면 정책을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주요한 대목은 국내에서 해방을 맞은 국내에서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정부로서의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은 참 겸손했어요. 자신들이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희생을 무릅쓰고 당연히 국내로 들어와서 정부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과도정부를 수립을 하고 과도정부는 임시정부가 맞되 1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그 1년 이내에 14가지의 반드시 실행해야 될 과제 14개 당면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 이런 3대 원칙 조소왕 선생의 상균주의에 나온 얘기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14개 조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임시정부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곧 입국하겠다. 둘째는 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중국, 미국, 영국, 소련 등 우방 민족과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연합국 헌장이라면 그때는 아직 유엔이 창설하기 전이니까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세계 일가의 안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안전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협조하겠다. 여섯 번째는 국외의 임무의 결속과 국내 임무의 경계상 서로 직결되며 필수한 과도 조치를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국내외로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서로 직결해서 그런 과도기 조치를 취하되 본격적인 사업, 정책 실천은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거기서 하도록 하겠다. 열 번째는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또는 해외에서 생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 살던 교포들의 귀국과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11번째는 적의 일체의 법령,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모든 법령, 규칙 이런 것은 원천 무효로 시킨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12번째는 적산을 몰수하고, 적산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빼앗은 재산을 말합니다. 적산을 몰수하고 적교를 처리하되, 적교라는 것은 그 외국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던 그런 악질적인 인사들, 이것은 동맹국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 친일파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단하겠다. 임시정부가 제대로만 들어와서 정부 역할을 하면서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했다고 그러면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 후예들이 기득권자가 돼서 국권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때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국내에 들어왔는데 남쪽에서는 미군정, 북쪽에서는 소련 군정, 그리고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찬탁, 반탁, 좌우 분열. 이래서 조소왕 선생이라든가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20년, 30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을 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들어왔는데
조국에 막상 들어온 조국 상황은 그 꼴이거든요. 얼마나 통탄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이제 분단됐고, 그래서 조소왕 선생은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하고 좌우 합작, 남북 통일정부 수립 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마저도 어렵게 됐지요. 그래서 1948년 해방 후에 최초의 이념정당이라고 하는 사회당을 창당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그 측근들이 한국사회당이라고 하자고 하는 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런 이념을 뭉쳐야 된다 싶어가지고 사회당이라는 조직을 했는데, 사회당을 만들어서 당수에 선출이 됐죠. 그러면서 당수 취임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물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삼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건설을 하는 이념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정당들이 보면은 5년짜리 정당이 없을 정도로 인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지요. 포말 정당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포말처럼 물거품처럼 시세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져버리기를 거듭하고 있는, 그러는데 70년 전에 이념정당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그 인물이 사라지더라도 그 이념과 정책과 당강은 이어받는 그런 그 정책, 앞서 잠깐 언급했던 영국의 노동당 이런 정당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삼균주의 청년동맹, 삼균주의 학생동맹 이런 반개단체를 만들어서 삼균주의를 홍보도 하고 세력을 모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세웠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민, 주권, 영토를 통일하고, 지금은 우리가 국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때는 대부분이 인민이라고 썼지요. people. 우리나라의 인민, 주권, 영토를 통일하고 민족 자주의 독립국가 조직을 완성한다. 두 번째는 국비교육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국비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국비교육과 전 국민의 정치와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균지, 땅을 고르게 갖고, 균권, 권리를 고르게 갖고, 균부, 재산을 고르게 갖는 그런 사회를 건설한다. 셋째는 개인 대 개인,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평등과 호조, 서로 돕는 호조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일가를 실현한다. 이런 그 참 좋은 정책을 폈지만 결국은 이런 내용이 수렴되지 못하고 6.25 전쟁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재헌국회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했던 재헌국회는 분단 정부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서도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니까 1952년 5월 20일 날 시작된 제2대 국회의원에 서울에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 군정의 군정청 장관이었던 조병옥하고 대결을 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대통령을 해도 마땅할 뿐이었고 초대 국무총리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뿐이었는데 국회의원에서 최다 득표를 한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시 상대였던 조병옥은 대단히 실력자였지요. 그러나 얼마 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52년이라고 그랬는데 정정하고요. 50년 5월 달에 선거를 하고 6월 달에 6.25 전쟁이 발발했지요. 그래서 6.25 전쟁 와중에 선생께서는 납북을 당합니다. 그 1958년 9월 10일 날 평양의 남산중앙병원에서 돌아가신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1958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9월 10일이 아니라 11월 달에 돌아가신 걸로. 그것은 그 북한의 소식통이 아니라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의 피센코프 1등 서기관이 동국 정부에다가 비밀로 보낸 자료에 의한 겁니다. 병사한 것이 아니라 평양에서 대동강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삼균주의를 주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적 기틀을 세운 독립투사 조소왕 선생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병사한 것이 아니라 58년 9월 평양에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외무성 대외정책 문서보관서에서 발견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소왕은 반기밀성 활동을 벌였다는 협의를 받은 제3당 사건,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른 그 북한 노동당 말고 제3당을 만들고 하다가 이것이 발각돼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는 당시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의 피센코프 1등 서기관이 작성해서 58년 11월 7일 날 모스크바에 보고한 내용이다.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미국의 지시 아래 이것은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그 비밀 문건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미국의 지시하에 반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기도하고 자신을 수상해 김다련이라는 사람을 부수상에 내정한 통일 프로젝트를 수립했다는 협의로 북한 내무성의 조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엄황섭 선생도 임시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엄황섭 선생도 자살을 기도했다고 소련 측의 문서, 비밀 문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조소왕의 사망 원인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조소왕 선생 평전을 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여전히 갖습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에 있는 남산중앙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때 당시 북한 평양에 주재했던 러시아 소련 대사관 서기관은 비밀리에 대동강에 투신해서 자살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더 이제 세월이 지나간 후에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평양에 갔을 때 그 애국열사능 그 북한 당국은 조국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남쪽에서 출신이거나 북쪽 출신이거나 그 애국열사 능에다가 이런 분들을 모셔놨는데 그 조소왕 선생도 모셔놨어요. 그 묘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북 그러니까 북한에 머무르는 제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위원으로 사망일이 1958년 9월 10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소왕 선생은 만 71세인 58년 9월 10일 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평생을 조국의 독립운동과 삼균주의 사상을 구현하고자 그리고 해방 후에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으로 납북돼서는 평양에서는 주변 강대국을 벗어나서 중립화 통일론을 추구하면서 외롭게 괴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라는 분이 압록강변의 겨울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북한으로 납북되거나 월북돼서 북한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록을 쓴 책인데 압록강변의 겨울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58년 9월 10일 날 평양의 남산중앙병원에 입원 중이던 선생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독립과 통일의 재단에 나를 바쳤다고 후세에 전해다오. 상균주의 노선의 계승자도 보지 못하고 갈 것 같아 못내 아쉽구나. 그 이념과 사상을 후세에 전해줄 것을 바라오. 이런 유언을 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조소왕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를 했어요. 뒤늦게나마 건국훈장을 추서를 했고, 근데 북한에서도 1990년 조국 통일상을 수여를 합니다. 남북 양쪽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몇 분에 불과하지요. 비록 뒤늦게나마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장을 받고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상을 받았다고 할 수 해서 사후에 어느 정도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소왕 선생이 싸웠던 독립운동, 그리고 펼쳤던 삼균주의, 우리 역사의 독립운동사의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유수한 문건들, 독립선언문,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턱없이 모자라지요.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공로를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현대사에서 조소왕 선생처럼 다양한 학문과 철학과 이데올로기, 정책, 비전을 갖고 국내외적으로 활동했던 분도 흔치가 않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선생의 소중한 철학과 정책, 가치를 제대로 수용하거나 승계하지 못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제라도 상균주의 철학, 정책을 우리 헌법대로, 헌법 정신대로, 헌법 조항대로 수용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 또 위기 요소가 되고 있는 지나친 빈부격차, 이런 것을 줄여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또 그런 바탕에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체제가 조소왕 선생이 평생 추구했던 상균주의 사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조소왕 선생에 관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